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5월 13일 개학을 한다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등교 개학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은 다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수업을 하려고 아껴뒀던 이 광합성 단원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세포호흡까지 모든 반에서 지금 진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광합성 단원도 세포호흡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물질 대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2에서 다루어지는 물질 대사, 크게 보면 세포호흡과 광합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광합성 과정은 세포호흡보다는 조금 더 단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계가 세포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광합성은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세포호흡도 아주 잘 해내었기 때문에 광합성 단원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88페이지 광합성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원래 선생님 수업을 잘 듣지만 광합성 선생님이 3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할 예정인데요. 수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선생님도 지금 광합성 단원에서는 빼먹지 말고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됩니다. 또 적절한 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먹고 또 나중에 다시 녹화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잘 할 수 있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88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광합성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자, 일단 광합성이 뭔가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으로 광합성은 빛 에너지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광자죠. 빛을 이용하여서 합성하는 거예요. 무엇을? 포도당을. 그래서 광합성을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최종 목표는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합성되어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그 과정들을 지금부터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질 대사 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의 구조부터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엽록체의 구조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배웠었는데요. 지금 89쪽에 그림 3-16 여기에 엽록체의 구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엽록체는 일단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중막 구조로 외막과 내막이 있고, 자, 여기에 외막, 내막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외막과 내막과는 별개로 안쪽에 특수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죠. 그 구조물을 우리는 그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라나와 틸라코이드 어떤 차이죠? 네, 그러니까 그라나는 틸라코이드의 복수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전 형태의 이 구조물이 겹겹이 쌓여 있는 형태로 엽록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전 모양의 하나의 단위체를 틸라코이드라고 한다면 이러한 틸라코이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이 전체를 일컬어서 그라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라나, 즉 틸라코이드, 그라나를 제외한 바깥 부분을 스트로마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확대된 그림 보입니까? 여기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되어 있죠. 틸라코이드의 내부, 틸라코이드 막이 확대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뭔가 이 전자전달계, ATP 합성 효소, 우리가 앞에 세포호흡에서 봤었던 것들이죠. 다. 그러면 광합성 과정도 세포호흡과 유사한 어떤 과정이 있는가 봐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세요. 이 그림을. 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있구나. 틸라코이드 막에 주로 광합성에 필요한 다양한 효소들과 단백질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광합성 색소가 나옵니다. 자, 일단 광합성이라는 거는 엽록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엽록체는 색소를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처럼 광합성 색소에는 엽록소가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색소가 엽록소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자면 광합성 색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색소를 의미하는데요.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색소는 물론 엽록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지만, 엽록소뿐만 아니라 보조색소라고 하는 또 다른 색소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광합성 색소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광합성 색소는 크게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엽록소가 있습니다. 자, 엽록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엽록소 외에 나머지 색소들 보조색소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그러면 엽록소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보면은 종류가 또 다양해요. 그러니까 엽록소라는 게 하나의 색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엽록소라고 일컬어지는 색소들의 종류가 또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주로 엽록소는 A, B, C, D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론 다른 종류들도 있습니다. 주로 엽록소는 A, B, C, D가 주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은 엽록소 A, 엽록소 B, 엽록소 C, 엽록소 D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은 조금씩 어떤 특성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엽록소 A, B 같은 경우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엽록소가 되겠습니다. 식물. 자, 식물은 엽록소 A, B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보조색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색소들일 거예요. 뭐가 있냐면 카로틴, 그 다음에 잔토필, 이렇게 부르는 색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식물이
모두 녹색은 아니잖아요. 우리 엽록소는 주로 엽록소 AB 같은 경우는 녹색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식물이 녹색은 아니죠. 특히 과일이나 꽃 이런 아이들도 색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과일 이런 애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언급한 카로틴이나 잔토필 이런 애들은 주로 뭐 빨강, 노랑, 오렌지색 같은 이러한 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광합성 색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이 밑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흡수 스펙트럼, 작용 스펙트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내신 시험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조금 재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 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고 지금 여기 보시면 92페이지에 광합성의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쵸? 이 식을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이 식을 한 번쯤 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식은 선생님이 광합성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모두 설명한 후에 다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벤슨의 실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93페이지에 보시면은 광합성의 전체적인 어떤 대략적인 모식도가 나오고 있어요. 뭔가 복잡할 것 같으면서도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한번 봐주시고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고요. 힐과 루벤의 실험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지만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일단은 광합성의 전체적인 물질 대사 과정을 한번 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훨씬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떤 어떤 탐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보는 게 더 좋긴 한데 선생님은 지금 시간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합성의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 과정으로. 자, 그러면은 그 광합성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용어가 있어요. 꼭 알아야 할. 뭐냐면 여기 나오는 관계예요. 관계. 포토 시스템입니다. 즉 광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어떤 기능을 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체계를 이루어서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는 말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광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이 입자들을 통틀어서 관계라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자, 관계를 조금 보시고 본격적으로 광합성 물질 대사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설명을 하자면 크게 구성물질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광합성 색소와 광합성 색소는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었죠. 어떤 게 있었죠? 엽록소와 보조색소들. 그렇습니까? 그러한 광합성 색소와 플러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복합체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관계는 크게 관계
원과 관계 2라고 하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계 1, 관계 2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기준은 중심 색소, 즉 반응 중심 엽록소. 자, 반응 중심 색소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옆에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관계의 그림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건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 있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 있는 이 관계를 보니까 반응 중심 엽록소라는 게 있죠. 지금 여기에 반응 중심 엽록소. 자, 반응 중심 색소는 항상 엽록소 A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얘기할게요. 반응 중심 색소. 자, 반응 중심 색소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쌍을 이루어서 반응 중심 색소 A라고 되어 있죠. 반응 중심 색소라는 게 뭐냐면, 자, 관계에는 다양한 색소들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다양한 색소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광합성 색소의 역할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다양한 여러 개의 광합성 색소들이 빛을 흡수한 다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보내는 도착 지점이 반응 중심 색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색소들이 전부 다 빛을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그러면은 빛 에너지를 각각 분산해서 얘들이 흡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하나로 모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빛 에너지를 굉장히 큰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 모아지는 그 지점이 반응 중심 색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응 중심 색소는 관계에서는 항상 엽록소 A이고 쌍으로 존재하고 있는 색소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이고요. 나머지 보조 색소들이 그 빛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 반응 중심 색소로 보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계 1과 2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즉 관계 1과 관계 2가 가지고 있는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의 차이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엽록소 A라고 해서 모두 같은 파장의 빛을 흡수하진 않아요. 되겠습니까? 엽록소 A도 다양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되거든요. 될까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관계 1 같은 경우는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가 700 나노미터의 700 나노미터의 빛의 파장, 그러니까 70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를 반응 중심 색소로 가지는 관계는 관계 1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관계 2는 뭐냐면 680 나노미터. 즉, 관계 1과의 차이는 가장 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의 차이일 뿐이에요. 즉, 관계 2는 68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를 반응 중심 색소로 가진다는 거예요. 관계 1과 관계 2 구분되십니까? 다시 관계 1은 700 나노미터의 빛의 파장, 70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P700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P700.
자, 여기서 P는 색소라는 의미의 피그먼트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즉 P700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700나노미터 빛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를 다른 말로 P700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P680은 무엇이냐? 68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를 다른 말로 P680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관계원은 P700을 가지는 관계, 즉 P700을 반응 중심 색소로 가지는 관계를 관계원이라고 하고요. P680을 반응 중심 색소로 가지는 관계를 관계 2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합성의 물질 대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보다 선생님이 조금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세포호흡제처럼 선생님이 판서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합성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두 단계의 반응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첫 번째 반응과 그 다음 반응.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즉 빛이 필요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빛이 필요한 반응이다. 될까요? 자, 명반응이 먼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이 이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명반응, 첫 번째 반응인 명반응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틸라코이드 막이에요. 틸라코이드 막. 자, 그러면 틸라코이드, 우리 틸라코이드라는 거는 엽록체 안에 있었던 구조물이죠. 자,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엽록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엽록체는 이렇게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선생님이 틸라코이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틸라코이드라고 했을 때 사실 그라나죠. 틸라코이드의 뭉치는 그라나입니다. 각각이 틸라코이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 어딘지 감이 오시죠? 자, 이 부분을 확대한 그림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자,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고요. 지금 여기가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틸라코이드 막.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위에 쪽이라는 건 위에 그림에서 여기죠, 여기. 여기가 어디죠? 틸라코이드 내부 되겠습니다. 자, 틸라코이드 내부. 자, 그러면은 이 막을 기준으로 밑에는 뭘까요? 그렇죠? 스트로마.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틸라코이드 막도 생체 막과 다 동일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그리고 단백질로. 자, 그러면은 이런데 지금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이 약간 우리 세포호흡에서 산화적 인산화 할 때랑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거랑 유사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배웠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선생님이 몇 가지의 단백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을 그리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틸라코이드막에 박혀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죠. 광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틸라코이드막에서 일단 먼저 광계를 그려볼게요. 자, 광계는 두 종류가 있었죠. 두 종류.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광계 두 종류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광계 2. 자, 여기를 광계 1이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이 왜 광계 2를 앞쪽에 그렸냐? 이 광합성의 물질대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 2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계 2를 앞쪽에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관계 1, 관계 2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먼저 발견된 순서예요. 그러니까 관계 1이라는 걸 과학자들이 먼저 발견을 했고요. 관계 2가 나중에 발견된 또 다른 종류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먼저 발견된 걸 1으로 이름 붙였고 나중에 발견된 관계를 2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큰 의미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앞쪽에 관계 2, 뒤쪽에 관계 1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도 어떤 복합체가 있는데요. 복합체. 이 이름을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다 공부를 했지만 우리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복합체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포호흡에서도 봤듯이 이런데 전자를 운반하는 어떤 운반체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그려주지? 이건 어떻게 그려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어떤 효소예요, 효소. 이름을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만 모식도만 그렸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 그리고 관계를 한번 그려봤는데, 자, 여기서 명반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관계 2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응 중심 색소가 뭐였죠? P680이었죠? 그 다음에 관계 1 같은 경우는 반응 중심 색소가 P700이었죠? 자, 이렇게 지금 된 상태에서 자, 명반응이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즉 식물이 지금 이 아이가 식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식물이 빛을 막 쬐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빛 광자들이, 즉 빛 입자들이 식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거를 흡수하는 게 엽록소라고 얘기했었죠. 엽록소와 보조색소들. 자, 그러면은 광합성 색소가 있는 관계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빛이 이렇게 내리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빛은 관계 2에서도 흡수를 할 것이고 관계 1에서도 흡수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흡수를 한 관계 2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아까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림을 다시 봐봐요. 이 그림을 보면은 빛이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광계에 빛이 이렇게 들어온 후에 보조 색소들이 이 빛을 흡수한 다음에 이 화살표, 노란색 화살표가 뭘 의미하냐면 빛을 흡수한 다음에 반응 중심 색소로 이동해 가는 경로예요. 이 빛이. 그러니까 이 빛 에너지가 점점점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가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흡수한 다음에 점점 이 에너지, 빛 에너지가 이동해 가는 형태로 엽록소 A로 가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이렇게 이렇게 이 노란 색깔이 거치고 간 이 보조 색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테나 색소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안테나 색소 이렇게 나와 있듯이 여러분 안테나라는 건 지금 TV에는 없는데 예전에 TV에 보면은 이 안테나라는 게 달려 있었습니다. 안테나 어떤 이 TV의 전파를 잘 받기 위해서 이 전파를 받아서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안테나가 생소하죠? 선생님도 물론 생소하지만 선생님도 안테나가 있는 TV를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 안테나의 용어를 따서 빛 에너지를 모아서 중심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색소들이라고 해서 안테나 색소 이렇게 기능적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빛이 반응 중심 색소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면서 반응 중심 색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끌어모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굉장히 고에너지가 형성되게 될 겁니다. 반응 중심 색소에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에너지가 형성되었을 때 이 반응 중심 색소로부터 전자가 방출이 되게 돼요. 물론 이 전자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겠죠. 즉 다시 설명하자면 빛 에너지를 모아서 안테나 색소들이 빛 에너지들을 모아서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한테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엽록소 A는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서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해볼까? 여기서 이 전자가 방출되면서 여기 보이는 이러한 어떤 전자 운반체로 이동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전자가 방출되게 되고요. 전자의 어떤 이 전자 전달체를 통해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해 가고 계속적으로 이동해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자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그린 상태에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빛이 비쳤을 때 광계 2도 빛을 흡수해 가지고 반응 중심 색소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가지게 되면서 전자를 방출하는 과정이 광계 2에서도 일어나겠지만 광계 1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겠죠. 광계 1도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 중심 색소로 보내가지고 이런 동일한 광계 2와 동일한 형태의 일이 광계 1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광계 1도 동시에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해내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광계 1에서도 이렇게 고에너지 전자가 방출되어서 그 다음 전자 운반체로 이동을 해가게 되는 형태. 자,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 봐보세요. P680과 P700 이 아이들은 둘 다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한 상태죠. 방출한 상태. 그러면은 지금 이 방출되고 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어있는 어떤 전자의 자리가 있겠죠. 이 비어있는 전자가 방출되었기 때문에 비워져 있는 이 자리를 또 다른 전자가 메꾸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광계 1부터 한번 볼게요. 광계 1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전자가 방출된 다음에 비어있는 이 전자의 자리는
어디서 온 전자가 메꾸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관계 2에서부터 오던 이 전자가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 자리에 있는 전자의 자리를 메꾸어 주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즉 빛을 동시에 받는다. 빛을 동시에 받아서 관계 2에서도 전자가 방출되고 관계 1에서도 전자가 방출되는데 관계 1에서 전자 두 개가 방출된 다음에 2로부터 오고 있던 이 전자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되고요. 관계 1은. 그러면 관계 2도 지금 전자를 메꾸어야 되는데 이 관계 2의 전자를 메꾸는 역할은 어디서 해주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을 받게 되면 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관계 2의 위치에 있는 어떠한 단백질들이 관여하면서 지금 이 단백질들이 관여하는 과정까지는 우리 교육과정에 없지만 어쨌든 위치가 중요해요. 관계 2에서 물이 분해되게 돼요. 즉 물 분자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빛을 받게 되면 관계 2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물이 분해된다고 해서 광분해라고 표현해 주거든요. 자, 한번 선생님이 적어 볼게요. 관계 2의 위치에서 자, 이런 식으로 물이 광분해 되게 됩니다. 자, 물이 광분해 된다면 어떻게 분해되겠습니까? 두 개의 수소와 두 개의 전자와 자 근데 이 전자는 밑으로 갈 거라 선생님 생략하고 일단 두 개의 수소와 그 다음에 2분의 1개의 O2로 분해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개의 수소와 함께 나온 두 개의 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전자가 관계 2에서 방출된 전자의 자리를 메꾸어 주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빛을 받아요. 빛을 받으면 관계 1, 관계 2에서 동시에 전자가 방출되게 돼요. 두 개의 전자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출되고 난 후에 원래 전자가 있던 자리는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 비어져 있던 자리를 관계 1 같은 경우는 관계 2에서 방출된 전자가 이동해 와서 메꾸어 주게 되고 관계 2에 비어있는 전자의 자리는 관계 2에서 일어나는 물의 광분해에 의해서 발생한 전자에 의해서 메꾸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전자들이 이동해 가는 이 경로, 이것도 일종의 전자 전달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에서 봤던 것처럼. 자,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지금 이 전자 이동 경로를 한번 봐줘요. 이 전자가 지금 이동해 가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에너지로 방출이 되었다가 나중에 관계 1에서 메꾸어 줄 때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잃은 상태로 관계 1의 전자 자리를 메꾸어 주게 되는 거거든요. 얘들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게 되면 방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 1에서 전자 자리를 메꾸어 준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다 잃고 이제 안정된 전자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관계 2로부터 이렇게 관계 1까지 이동해 가는 이 전자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에너지를 잃어가면서 관계 1으로 가네요. 이거 산화적 인산화에서 우리 이러한 현상을 봤거든요.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이 에너지를 수소이온의 펌핑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소이온의 능동수송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산화적 인산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수소 이온이 능동 수송이 되는 걸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전자는 전자전달기를 거쳐가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이 능동수송되게 된다. 어디서 어디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 2에서는 빛을 받으면서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의 광분해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물의 광분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가 관계 2에서 비게 되는 이 전자의 자리를 메꾸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관계원에서 방출된 전자죠. 이 관계원에서 방출된 전자도 결국은 어떠한 전자의 수용체가 이 전자를 받아줘야 되는 시스템이죠. 전자는 계속해서 얘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이 전자를 받아주는 어떤 수용체에 들어가줘야 되는 형태잖아요. 우리 전자전달계에서의 끝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관계원에서 방출된 이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아주는 물질이 무엇이냐? 자, 최종적으로 여기서 받아주게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네모난 이거 있죠? 이거는 이러한 전자 수용체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이 작용에 관여하는 일종의 효소입니다. 효소. 되겠죠? 이것까지 몰라도 되지만 그림으로는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최종적으로 이동해 온 다음에 최종 전자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 전자 수용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최종 전자 수용체는 무엇이냐? 바로 NADP 플러스 되겠습니다. NADP 플러스. NADP 플러스는 처음 보죠, 여러분. 우리 NAD 플러스는 본 적이 있는데 NAD 플러스는 전자 수용체였어요. 이 아이도. 그쵸? NAD 플러스는 우리가 해당 과정하고 그 다음에 TC 그 다음에 피르부산 산화 이런 데서 전자 수용체 역할을 했던 조효소였죠. 자, 여기서 나오는 NADP 플러스는 NAD 플러스와 기능이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조효소예요. 조효소인데 NAD에서 인산, P라고 하는 인산만 하나 추가된 형태. 그러니까 구조만 다를 뿐이지 기능은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두 개의 전자를 받는다는 건 두 개의 수소와도 결합한다는 얘기죠.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어떤 형태로 전환되느냐? NADPH 플러스 H 플러스. 우리 NAD도 NADH 플러스 H 플러스였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종류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인산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그래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고요.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NADPH 플러스 H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러한 형태로 전자전달계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산화적 인산화랑 좀 비슷하죠. 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산화적 인산화에서 배운 거랑 똑같거든요. 뭐죠? 그렇죠.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죠. 자,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그리지 않았었는데 지금 한번 그려볼게요. 틸라코이드 막에도 ATP 합성 효소가 존재하게 돼요. 자, 이런 형태로 생겼었죠. 자, ATP 합성 효소. 자, 이게 ATP 합성 효소고요. 자, 우리 H 플러스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지금 능동수성으로 인해서 농도 기울기가 형성됨에 따라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딜라코이드 내부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스트로마에서는 낮아지는 형태란 말이죠. 지금 맞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H 플러스의 촉진 확산이 일어나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형태, 산화적 인산화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수소 이온이 이렇게 촉진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촉진 확산되는 힘에 의해서 ATP가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될까요? 네. 자, 산화적 인산화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고 뭐 이렇네요. 맞죠? 여러분들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여기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